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어느덧 부동산학 개론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학 개론 마지막 시간을 맞아서 이 공인중개사 시험에 대해서 좀 짚어볼까 하는데요. 올해 2017년 공인중개사 시험은요, 오는 10월 28일 토요일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1차와 2차 시험이 하루에 치러지기 때문에 1차와 2차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중요도에 따라서, 비중에 따라서 학습 계획을 좀 철저히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와 2차 시험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해서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어야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의를 하실 부분이 단 한 과목이라도 40점 이하가 되면 불합격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단 한 과목이라도 소홀히 할 과목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모든 과목, 어느 한 과목만 공부를 하지 마시고 골고루 공부하시는 습관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의 지존 이희봉 교수님께서 오늘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준비해주고 계십니다. 박수로 강의 청해 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개론 이희봉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원가법을 배웠습니다. 이어서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원가법은 우리가 이제 보통 비용성적인 측면에서 부동산의 제조달 가치를 판단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감가 수정을 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느냐? 공공공익에 쓰이는 부동산 평가 등에 쓰더라. 시장에서 거래 사례가 없는 학교, 사찰, 교회 이런 것들을 주로 쓴다. 시장성이 없는 부동산에 사용한다.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은 재생산이 불가능한 자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이 이제 적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적산법은 비용성적인 측면의 부동산의 임료를 계산하는 방법인데, 이 공식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네요. 기초가격 곱하기 기대율 플러스 필요재 경비, 기이 플러스 비이다. 그래서 적산임료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은 그냥 가볍게 좀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말하는 기대율이다 환원이율이다 하는 것은 수익환원법의 환원이율과 적산법에서 말하는 기대율의 차이점 정도는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익환원법은 수익을 기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순수익의 비율을 우리가 이제 그 수익환원법의 환원이율이라고 보는데, 적산법에서는 투하 자본에 대한 수익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에서는 기간을 전기간으로 보는 데 반해서 적산법에서는 임대차 기간만 본다. 임대차를 만약에 2년만 했다면 2년만 보겠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수익환원법의 환원이율은 체유용을 전제로 하는 건데, 여기서는 계약 조건에 따른 내용만 가지고 따진다. 이런 내용이 차이가 있다.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거는 필요재경비가 어떤 내용을 구성을 하고 있느냐. 적산법에서 말하는, 즉 원가법에서 말하는 필요재경비에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조세공과, 그다음에 손해보험료, 결손준비비, 공실상당액, 정상운전이자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공실상당액도 포함된다는 거. 여기에 우리 옛날에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 있어서는 공실 같은 건 포함이 안 됐었죠. 결손준비비도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들어가 있었던 거. 이런 내용들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는 수익 방식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수익 방식은 부동산을 그 가치를 판정할 때 어느 기준으로 보겠다, 수익성적인 측면을 보겠다. 즉 그 부동산이 얼마만큼의 수익을 창출하느냐를 기준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근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일정한 어떤 환원 이율로 그것을 이제 환원을 해야 되지만이 계산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니까 순수익을 항상 환원이율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 나누어서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순수익이, 그 부동산이 창출하는 순수익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환원이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수익을 환원하는 방법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세 가지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순수익이 뭐다라는 걸 아는 거는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배웠었던 공식에 의해서 배우는 거니까 그렇고,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수익하는 방법들은 나중에 이제 나오는 내용을 시험에서 주로 다뤄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순수익을 상정할 때에 우리가 영업 경비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죠. 거기 이제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배웠었던 영업 경비 내용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서 볼게요. 건물 유지비, 수익자 분담금, 재산세, 보유세, 화재보험료 이런 거 다 포함이 되고 포함이 되지 않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 공실 및 대뭐 부채 서비스, 법인세,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환원 이율을 이제 보게 되는데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수익을 나누어서 계산을 할 때 어떤 공식으로 풀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환원 이율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는 원본 가격에 이제 순수익을 곱해서 곱하기 100 하는 것이 환원 이율이라고 하는 공식이 되겠는데 이거를 여기서 전부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용들은 그냥 교재를 스킵을 하시고 환원 이율을 구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니까 선택적으로 이걸 좀 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환원 이율을 시장에서 형성된 이율이 있어요. 시장에서 사람들이 따질 때 뭐 10%를 보더라. 그럼 나도 10%를 해야 되겠다라고 시장에서 만약에 추출을 했다 그런다면 시장 비교 방식이죠. 남들이 그렇게 쓰니까 나도 그렇게 쓰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런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조성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환원 이율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거를 하나 따져가면서 그거를 즉 말하는 순수익을 표준으로 해서 뭐가 영향을 미치는지 종합적으로 위험률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거를 보겠다 하는 것은 이제 위험을 구성하는 요소를 본다 그래가지고 요소 구성법입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거는 너무 위험을 판단하는 내용이 주관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많이 감정평가 규칙에서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만은 이거는 뭐 제가 설명드린 내용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결합법이에요. 부동산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본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이 있는 물리적 투자결합법. 토지로 보겠다, 건물로 보겠다. 건물이 내는 이율과 토지가 내는 이율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보겠다. 이런 것은 물리적 투자결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그 다음에 금융적 투자결합법. 부동산을 내가 10억을 주고 샀는데 내가 지분, 내가 투자한 돈이 5억이고 은행에서 빌린 돈이 만약에 5억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지분과 타인 자본을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지분과 저당을 구분을 해서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금융적 투자결합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엘우드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영업 소득을 기준으로 보겠다. 이것이 이제 저당재부의 원리금과 이자, 즉 말하자면 이런 그 기준점으로 보는 것들을 이제 하는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부채감당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보겠다, 이런 내용인데 정확히 5가지, 즉 말하자면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5가지 방법이 있다.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장 추출법, 두 번째 조성법, 요소 구성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투자결합법, 그 다음번에 나온 게 엘우드법, 마지막에 나온 게 부채감당법. 이 5가지가 있다. 시조, 투엘부 5가지는 반드시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그렇게 등장만 했었던 적도 많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물리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전부 이해를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감정평가사가 되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강의로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흐름만 알고 가도 시험장에 갈 때는 충분하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환원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수익을 환원할 때는 직접법이 있고 직선법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금법이 있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직접법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떤 순수익이 영구적으로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투하 자본이 회수가 불필요한 그런 부동산에 이제 써먹는 방법이 되겠고, 직선법이라고 하는 거 무엇입니까? 투자 자본 회수까지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고, 연금기금법은 뭐냐면 투자 자본을 다시 어딘가에 재투자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법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예컨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광산 같은 경우는 한 번 다 사용하고 나면은 그거를 다시 어디 투자할 일이 없겠죠. 그런 경우에 연금기금법으로 쓴다. 다음에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저당지분환원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부동산을 지분 가치하고 저당 가치를 나눠서 봅니다. 즉 말해서 매 기간에 내가 부동산을 통해 부동산을 내가 10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매 기간 임대료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제가 5억은 내 돈으로 투자했고 5억은 은행에서 빌린 돈으로 만약에 이 10억짜리 빌딩을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런다면은 여기에서
매 기간 벌어들이는 임대료의 수익도 그중에 지분 가치가 있고 저당 가치로 두 가지로 나눠지더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매 기간에 벌어들였었던 돈의 지분 복귀액의 현가를 계산을 해보면은 지분 가치와 저당 가치의 합으로 이루어지더라. 이런 걸로 이제 그 가치를 구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론적 가정에서 보면은 지분 투자자가 향유하는 수익은 매 기간에 어떤 순영업 소득 중에서도 뭐만 내가 거라고요? 지분 투자분만 내 거예요. 왜냐하면 저당 투자분은 뭘로 뛰어가기 때문에 이자로 다 뺏어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을 상환하고 난 나머지, 물론 저당 투자를 했기 때문에 수익이 더 커졌다면 나머지 부분이 저 지분으로 달라붙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해를 하고 논리적 배경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때의 지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지분 소득의 현재 가치는 매년의 지분 소득에다가 연금의 현금 개수를 곱해서 더하더라. 지분 복귀의 현재 가치는 뭐냐면은 기간 말에 부동산을 팔고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동산을 10억을 주고 사서 5년 동안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기간 말에 12억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럼 12억에 팔았으면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5억을 빌려왔다 그러니까 5억을 갚아야 되잖아요. 물론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원금 상환도 조금씩 했겠죠. 원리금 매달 부어나갔으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나한테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돈이 얼마냐, 이걸 계산할 때 지분 복귀액의 현재 가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당 가치라고 하는 것은 저당 투자자인 대출자, 즉 은행이 되겠네요. 은행이 향유하는 금전적인 그런 이익들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당 지분 환원법의 장점이 뭐냐?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되겠네요. 과거의 어떤 평가 기법보다 시장 형태를 잘 반영하고 있더라. 왜? 요즘에 부동산은 자본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을 이용하지 않는 부동산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 미래 투자자들의 전망을 충분히 이렇게 볼 수가 있겠더라. 그 다음에 필요한 자료를 시장에서 다 구할 수 있어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상당히 이거는 지지되고 있는 그런 계산 방법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전형적인 예를 들어 10년, 20년, 20년 이런 어떤 자기가 운영할 수 있는 기간 동안만의 순영업 소득만을 대상으로 추계를 하기 때문에 기간 전체를 보는 어떤, 즉 말하자면은 내용연수 동안 보는 어떤 비용, 내용연수 전체 기간으로 보는 그런 계산 방법보다는 상당히 현실적이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단점은 뭐냐면은 시장 가치는 저당 재배의 금융조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자녀 환원법과 저당 지분 환원법 등의 이제 비교 부분들이 있는데, 요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만큼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용어들이 너무 어려운데,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은 매기간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이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10억짜리 빌딩에 전체 칸이 몇 칸이다. 뭐 1층마다 만약에 3칸씩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10층이라고 했으면 30칸이 있겠네요. 한 방마다 100만 원씩 내가 임대료를 받는다고 본다면은 1층이 300만 원, 2층 300만 원, 얼마 받겠어요? 한 달이면 3천만 원을 받겠네요.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니까 뭐 임대료 곱하기 임대 단위수 하면은 뭐가 나오죠? 가능 총소득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총소득이 얼마다 하는 게 나오죠. 거기에다가 뭘 빼야 됩니까? 그렇죠. 불량부채 빼고 공실 빼고 이렇게 되면 유효저소득이 나오게 됐었죠. 유효저소득에서 우리가 거기서 또 빼줘야 될 게 있었죠. 영업경비를 빼고 그러고 나면은 이제 순영업소득이 됐었고, 순영업소득에서 빼내는 게 이제 부채 서비스를 빼고, 그러면 세전연금 수지가, 이렇게 계산하는 그 절차들, 그것이 이제 그 내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임대료 수익을 계산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의 내용이었었어요. 거기에 이제 세전연금 수지 분석법은 항상 세전현금 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를 빼고 난 밑에 금액, 그 세전현금 수지를 지분 수익률로 할인을 해서 보유기간 말에 세후 세전 지분 복객을 더해가지고 지분 가치를 구하는 것을 이제 저당 지분 환원, 그런 방법으로 산정하는 방법이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의는 순영업소득에서 부채 서비스의 영업소득세를 공제한 세후 현금 수지
와 그 보유 기간 말에 세후 지분 복귀액을 지분 수익률 할인해서 현가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기간 말에 내가 부동산을 매도를 했다. 그랬을 때는 지분 복귀액을 계산한다 그랬죠. 매도 금액에다가 미상환 저당 잔금을 다 제하고 난 다음에 즉 말하자면 세전 지분 복귀액 그다음에 거기서 용업 쉽게 말하자면 자본이득세인 양도소득세를 낸 거를 다 털고 나서 나한테 돌아오는 지분이 얼마냐 하는 지분 복귀액을 계산을 하고 나서 세후 현금 수지를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파악하시라는 내용이에요. 흐름을. 우리가 수익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세 가지 측면에서 본다고 했을 때 첫 번째는 시장성적인 측면에서 거래 사례 비교법이 있었죠. A 부동산은 얼마인데 비슷한 B 부동산은 얼마다 시장에서 지지되는 가격으로 판단을 한다고 했었고, 자, 원가법을 계산할 때는 부동산을 짓는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다 이런 거 그걸 한다고 그랬죠. 수익성은 그럼 뭐겠습니까? 부동산을 운영했을 때 벌어들이는 돈이 얼마다 이걸 가지고 가치를 계산할 수밖에 없으니까 운영할 때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공실이 얼마다, 영업하는데 경비가 얼마 들었다, 뭐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또 그 갚고 난 다음에 팔고 났더니 얼마 남더라, 이런 계산 공식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이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어렵고 복잡한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용어도 많고 계산해야 될 내용도 많고 조건도 많고. 그래서 이거는 누구만 하는 계산이다? 감정평가사가 해야 되겠죠. 여러분 공인중개사 시험 보시는 분이 감정평가사 되실 것도 아닌데 이 깊은 내용까지 다 하실 수는 없지만 이론적 흐름은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무슨 계산을 하더라,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걸 하더라, 이 원리적 배경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도 부동산의 분야에 가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여러분 자세히 공부하시면 감정평가사 되십니다. 감정평가사 되실 분들은 자세히 공부하셔야 되지만 여기 이론적 배경과 흐름만큼은 공인중개사도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그런 개념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가정이 현실적이더라. 내가 부동산을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단기간 보유하게 된다. 그다음에 돈을 빌려다 쓰는 것까지 계산을 하겠다. 세금도 뛴다는 것까지 계산을 하겠다. 부동산 가치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런 것들도 계산 속에다 다 포함시키겠다. 이러니까 얼마나 현실적이냐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설득력도 있고 신뢰성도 있더라. 사실 따지고 보면은 우리가 IMF 이후부터 우리가 뭐 론스타 사태니 뭐든 뭐 여러 가지 뭐 리츠니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들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서울에 있는 고급 부동산 오피스텔이라든가 아니면 높은 상업용 빌딩 이런 것들은 전부 수익환원법으로 돌아섰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이. 왜? 이것을 원가법이나 시장에서 가치를 판단하는 비용성 측면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빌딩을 살 때는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수익이 있냐 없냐 이것 때문에 관심이 수천억을 투자를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수익환원법에 의한 계산이 선호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과 신뢰성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들을 설득하려면, 그들을 투자하려면 이 부동산이 수익성이 있다는 걸 설득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투자 분석 시 유용성이 있더라. 수년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거기에서 현금이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유입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뺀 거죠. 그래서 내가 현금 유입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매달 벌어들이는 임대료에 의한 자본이득이 있고 소득이득이 있고 기간 말에 내 부동산을 팔아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자본이득이 있어요. 그거를 다 계산을 해서 나간 돈 그걸 빼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면 투자 가치가 있고 0보다 작으면 투자 가치가 없는 걸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거 투자 분석 시 유용하게 쓴다는 내용이에요. 내부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요구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과 그 수년가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내부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식. 이런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그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 상당히 유용하게 적용이 되더라.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에르드법이다, 저당지분환원법이다, 할인연금 수지분석법이다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까지 깊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지만은 다 뭐 하는 방법이다? 거기에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어떻게 발생이 되고 그거를 계산하는 과정상의 문제더라. 이런 건 누가 계산하더라? 감정평가사가 이런 걸 깊이 공부를 해서 관련된 전문성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더라. 이런 계산하는 원리를 이해를 하시라는 내용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어렵게 시험이 등장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난이도가 높게 등장하는 건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상당히 풀기 어려운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물어보는 원론적인 내용들은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 그 내용에 관한 문제는 놓치지 마시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반드시 아셔야 되겠네요. 수익환원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느냐. 장점은 뭐냐면 임대용 부동산이나 기업용 부동산, 수익성 부동산 평가에는 상당히 이론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서 장점이 있더라. 이런 논리적 우수성이 뛰어나더라. 그러나 단점은 뭐냐. 수익성이 없는 부동산, 뭐 예를 들어 주택, 뭐 혹은 무슨 아까 말했던 사찰, 뭐 학교 이런 것들은 계산하기가 힘들겠더라. 자, 수익 분석법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수익 환원법은 부동산의 가치를 판정하는 것이 수익 환원법이었다고 한다면 수익 분석법은 임대료를 판단하는 것이다. 즉 말해서 일반 기업의 경영에서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해서 대상 물건이 일정 기간 동안 산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의 대상 물건을 계속해서 임대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를 더해 가지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건 감정평가 기법이다. 논리적인 내용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용 범위는 뭐냐면 기업용 부동산, 뭐 주거용, 임대용 부동산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감정평가의 이제 세 가지 측면에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비용성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원가법, 두 번째 시장성 측면에서의 거래사례 비교법, 그리고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수익환원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격 공시제도도 알아야 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가 및 주택 가격을 매년 공시를 하는데 누가 주체가 되고 언제 하고 이런 내용들이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니까 공인중개사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네요. 토지는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장관이 매월 1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효력이 뭐다 이런 내용을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고 시험에 등장하는 건 뭐만 등장한다? 요거만 등장한다. 누가 하고 언제 한다 이런 내용.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구청 공무원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시군구청장이 언제 5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더라, 공시하더라 그런 내용이에요. 이건 토지입니다. 토지. 주택은 단독주택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는데 단독주택은 표준주택 가격을 1월 1일 날 하고 국토부 장관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시군구청장이 4월 30일까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요건 5월까지고 요거는 4월 30일까지네요. 자, 그다음에 공동주택은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 자기가 하겠답니다. 아파트는 전부 뭐가 전산화돼 있으니까 계산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하고 주거용 건물이 아닌 여기서 보면은 일반 부동산들이 있겠네요. 표준 부동산 가격은 국토부 장관이 일괄로, 그다음에 개별 부동산 가격은 시군구청장이 여기서 그러니까 가장 특이한 게 뭐였었다? 개별 공시지가만 5월 달이고 나머지 국토부 장관이 하는 거는 전부 1월 1일에 하는 거고 그다음에 시군구청장이 하는 거는 4월 말이 기준인데 뭐만 여기서 말하는 개별 공시지가만 5월 달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가격 공시제도는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개별 공시지가하고 표준지 공시지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이거 배웠던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뭘 공시하느냐? 표준지 지번을 공시하더라.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단위 면적당 가격을 공시를 하겠다. 토지가 얼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평방미터당 얼마다 요 가격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표준지의 면적 및 현상, 제일 중요한 게 고시되는 가격이 단위 면적당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면적당 가격이다. 이렇게 이의 신청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고 효력도 그냥 살펴보시면 되겠고 그 뒷부분에 보시면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1월 1일 날 한다고 돼 있어요. 표준지의 지번 단위 면적당 가격입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뒤에 가서 이제 주택 가격하고의 차이점이 나와요. 거기에 가시면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표준 주택은 여기서 보면은 매년 1월 1일 누가 국토부 장관이 하게 되는데 여기는 표준 주택 가격이에요. 주택의 단위 면적당 가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준 주택 가격이 얼마다 이렇게 하는 거지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을 정확히 보시면 시험장 가면 그 문제 같아 보여가지고 뭐 이게 맞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본 말 같은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거기에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개별 주택 가격은 그 내용을 받아서 시군구청장이 그러니까 누가 한다? 공무원들이 계산한다. 그래서
자, 국토부 장관은 그 매년 그 보통 10월, 11월이 되면은 감정평가사들에게 이제 그 감정평가 법인이나 감정평가사 개인들에게 표준지 공시지가의 그 용역을 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거를 연말 전에 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국토부에 제출을 하게 되겠죠. 그걸 일괄적으로 1월 1일 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월 말에 뭐 발표하겠다, 뭐 5월 말에 발표하겠다 하는 내용들은 누가 한다고요? 시청, 구청 공무원들이 그 표가 있습니다. 표. 즉 말하자면은 뭐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 예를 들자면은 뭐 비교를 하는 표가 있어요. 면적 비교하는 거 아니면 위치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에 의해서 표에 의해서 공식으로 계산을 해서 나머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뭐 지가 이런 것들은 그 4월 말이 되면은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도 역시 마찬가지죠. 1월 1일 날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4월 말까지 누가 한다? 네, 거기에 시군구청장이 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이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 한번 쭉 스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환원법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환원 이율, 그 다음에 순수익, 그 다음에 환원 이율 결정 방법이 있었네요. 그 중에서 환원 이율을 결정하는 방법 반드시 외워두라고 했습니다. 제가 시장추출법, 조성법, 그 다음에 투자결합법, 그 다음에 에루드법, 부채감당법 5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에서 따지는 여러 가지 그 절차들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표준지 공시지가, 그 다음에 개별 공시지가 내용과 그 다음에 공시하는 내용과 어느 시점에 하는지 주체가 누군지 이런 내용들도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 16강에 걸쳐서 부동산 학교 전체를 강의를 드렸는데 교재를 중심으로 중요한 내용 위주로 또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서 여러분 반드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희봉 교수님의 부동산학 개론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자, 부동산학 개론에 대해서 꼼꼼하고 철저하게 강의해 주신 우리 이희봉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전하겠고요. 자, 오늘 강의뿐만 아니라 그동안 함께 하셨던 부동산학 개론에 대한 강의 쭉 복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그리고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고 있거든요. 복습하는 시간 꼭 가져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